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2022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둘째 날인데요.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보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저희가 컨퍼런스를 오후 4시까지 세션이 이어집니다. 네, 오프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현장에 참여하시면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또 현장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2022 바로 둘째 날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네, 세션을 이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2022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며 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네, 클라우드 컨퍼런스는 지역 최대 규모로 클라우드 전문 행사로 10년째 함께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의 서비스의 우수성도 알 수 있고 최신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소통의 장을 마련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컨퍼런스 어제 첫 번째 날에서는 현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둘째 날에 이어서 오늘은 클라우드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 인재상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될 텐데요. 첫 번째 세션부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및 융합 기술을 주제로 세 분의 연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디노IT의 전광석 팀장님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노IT의 전광석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준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와 다음 챕터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다음 CSB를 활용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2021년과 2022년의 가트너 전략 기술 주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가트너 전략 기술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화, 어디서나 사람과 장치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연결, 효율성, 디지털 창의성을 어디서나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솔루션, 다음 성장, 현재를 넘어 비즈니스 성장을 가속화하는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상호 연결된 전략은 개별 기술보다는 기술 간 상호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은 동일하고, 2022년 전략 기술의 주요 요소들은 2021년 전략 기술과 동일한 흐름하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2021년은 각 기술의 조합, 활용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의 방향성을 정의하는 수준이었다면 2022년은 각 기술 방향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전환,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데이터 및 인공지능 경제 가속화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을 결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지금 도래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향후 10년간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5년 정도 가속화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부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여 CSP 클라우드 환경으로 종속성을 제거하고 클라우드 환경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수요의 증가가 이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는 현상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해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데브옵스 환경,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연결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탄생이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결합하여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강력한 보안 기능을 통제력, 퍼블릭 클라우드의 비용과 효율성, 확장성이라는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안과 자원 문제 해결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업이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또는 내부에 직접 클라우드의 환경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및 제어를 향상시키고 높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조직에 맞게 수정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비하여 더욱 높은 확장성과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유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 부분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투자 비용과 시간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즉시적인 자원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서비스 공급자가 유지 관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서비스의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유연하게 확장을 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개발자의 서비스가 부가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보안 및 규제 준수와 안전성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보다는 공개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 서비스와 확장 시 벤더의 종속적인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클라우드 벤더가 제공하는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성된 클라우드를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이점으로는 유연성, 하나의 클라우드에 얽매이지 않고 요구사항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클라우드로 쉽게 전환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하는 것이 수월해지고 개발자와 테스트 엔지니어가 필요할 때 원하는 리소스를 즉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확장성,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자원에 대하여 자유로운 배포와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유연성을 보장하는 6R 기법이라고 해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전환 유형입니다. 먼저 리호스트 방식입니다. 전환 방안은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그대로 옮겨서 마이그레이션 및 확장성을 신속하게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적용 기준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이전 비용 및 리스크가 매우 낮은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하고 업무 중요도가 낮은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전환 방향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랫폼 방식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만을 수정하여 컨테이너 기반의 수평 확장 구조로의 전환을 수행합니다. 적용이 되는 기준 서비스는 기존 개발된 플랫폼에서 CSP가 제공하는 파스 솔루션의 사용으로 인한 개선 효과가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아키텍처 또는 리팩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전환 방법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거나 재구축할 경우에 해당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적용 기준으로는 고객 및 비즈니스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 이 방법을 선택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유연성의 보장의 변화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따른 기업의 니즈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업이 클라우드를 도입을 단순히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기는 리오스트 방식에서 파스나 사스까지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방향으로 니즈 조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 보시면 기존에 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던 방식은 리팩터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앞으로는 현재 기업의 니즈 조건은 리팩터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클라우드의 유연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파스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수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경우에 이미지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데 시간이 다소 많은 소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추출할 때 쓰이는 가상화 도구에 따라서 방법이 많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수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의 자동화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벤더사의 종속적이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각 클라우드 벤더마다 상이한 서비스의 사용 방법을 숙지가 필요하고 서비스에 따라서 지원하는 가상화 도구가 모두 달랐습니다. 리오스트, 리플랫폼, 리아키텍처까지 레거시, 아이아스 환경이나 파스에서 사스 간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국내 솔루션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글로벌 사례로만 아마존의 부스트, VM웨어의 비나미, 그리고 클라우드 스펙타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하모니 등이 2021년에 런칭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CSB의 개요입니다. CSB란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지의 약자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개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2009년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가 사용한 단어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사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CSB라고 합니다. CSB의 역할은 다양한 클라우드 업체가 등장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클라우드 업체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와 자원 관리의 불편함을 CSB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SB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클라우드의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하므로 기업은 이를 통해서 리소스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중심, 파스. 앞서 말씀드린 CSB를 통해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실 텐데요. 그때 파스가 중심이라는 사유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가 점차 이제 IT 시스템의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 역시 클라우드의 형태인 파스 환경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이점을 100%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업데이트하면서 품질을 개선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접근 방식인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개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의 핵심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주요 기술인 컨테이너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와 인스턴스를 자동 운영, 통제하는 파스의 핵심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이며 사실상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SB를 통한 파스 기반의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주요하게 구성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레거시 서비스 환경의 정보들을 CSB를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집을 하는 도구는 IAC 서비스를 활용해서 앤서블이라든지 아니면 퍼펫포인트와 같은 테라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해당 정보를 수집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게 연결 후 해당 서비스가 컨테이너화 돼서 서비스가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고
해당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아마존의 EKS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먼저 구성을 해놓고 CSV 기존 레거시 서비스 환경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저희는 CSV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중개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시연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마존의 EKS를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구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현재 초기 구성 상태로 어떠한 서비스도 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레지스트리로도 아마존의 ECR 서비스를 기준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용으로 게시판 서비스를 하나를 기존 레거시 서비스로 대상으로 삼고 서비스를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게시판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내용을 먼저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해서 지금 게시판을 CSV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CSV에 해당 서버의 정보를 입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을 통해서 대상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와 소스 IP 정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수집된 정보의 중요한 정보는 호스트 네임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버전 정보, 그 다음에 자원 사용량입니다. 자원 사용량이 확인되고 난 다음 해당 내용을 파스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소스는 깃랩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외부 주소를 통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대상 클라우드로 어떤 클라우드에 마이그레이션 할 것인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아마존으로 선택을 해서 최종 배포 전의 상태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쿠버네티스로 실제 배포되기 전 환경이 되고요. 기존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확인해서 오픈 JDK 1.8 버전이 확인된 것에 맞춰서 컨테이너화 되기 위해서 추천되는 이미지로 오픈 JDK 1.8 JDK 버전이 확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지나간 화면에서 도커 빌드를 통해서 이미지가 빌드가 되었고 해당 정보가 ECR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후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서비스가 정상 배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배포된 서비스는 아마존 EKS에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서비스가 정상 배포돼서 구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서비스 정보와 인그레스를 구성하여서 외부에서 해당 서비스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인그레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편집한 동영상에서는 인그레스 생성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마존 인그레스에 서비스가 등록되기까지는 약 1분 30초에서 3분까지의 시간이 소요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구성을 하실 때는 해당 시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배포가 돼서 인그레스로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1번에 대한 시연 영상이 끝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퍼블릭 클라우드 대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앞서 아마존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배포하였다면 이번엔 아마존 서비스에 구성되어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AKS 컨테이너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저의 AKS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을 해주고요. 기존의 아마존 EKS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접속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이관될 수 있도록 CSV로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2번의 수행 내역입니다. 먼저 아마존 EKS에 앞서 시나리오 1번에서 수행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 생성된 AKS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애저 서비스에
이미지 레지스트리 또한 정상적으로 구동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구동되고 있는 서비스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때 가져오는 정보는 서비스 네임스페이스와 서비스 네임, 그리고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 정보, 그다음 리소스 할당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해당 정보로 기본 템플릿을 생성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 타입을 아마존에서 어떤 클라우드로 이관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고요. 저희는 애저로 이관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서비스의 네임을 기존 보드 테스트에서 보드 애저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애드 이미지를 통해서 아마존에서 구동되고 있는 서비스의 이미지를 내려받은 다음에 애저 AKS의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해당 이미지를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이미지가 등록되는 시간은 다소 변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등록이 되면 애저 이미지 레지스트리에서 해당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된 이미지를 통해서 디플로이먼트를 수행해주고 다시 애저 AKS에서 서비스가 정상 구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새로운 네임스페이스가 생성이 되었고 생성된 네임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디플로이먼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배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서비스와 인그레스를 통해서 아마존에 구성된 서비스에 접근했던 것과 같이 애저에서 생성된 서비스에도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마존에서 인그레스를 구성할 때는 ALB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했다면 애저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퍼블릭 공용 IP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접근 URL은 엘리아스 처리를 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생성된 도메인을 통해서 이미 해당 서비스에 접근을 하게 되면 앞서 생성한 게시판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접속된 서비스에서 게시판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앞서서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보여드렸다면 지금은 레거시 환경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쿠버네티스를 구성을 먼저 해놓고 기존의 레거시 환경의 서비스를 이관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개 역할을 해주는 CSV를 통해서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서비스와는 다르게 기존의 저희 회사 홈페이지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구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쿠버네티스와 퍼블릭 도커 이미지 레지스트리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번에서 수행했던 것과 같이 현재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서버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서버 목록에 제가 미리 등록해 놓은 서비스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아파치와 PHP가 수집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지즈 템플릿을 생성하게 되면 현재 선택된 어플리케이션의 버전 정보와 함께 그 대상 소스를 긴랩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설정하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고 대상 클라우드를 프라이빗 K8s를 선택합니다. 이후 투빅 템플릿을 생성하게 되면 아마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했던 것과 동일한 화면이 확인이 되시고 이후 도커 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미지가 등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에서 주역에 보실 부분은 PHP와 아파치가 결합된 하나의 이미지가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 허브의 퍼블릭 환경 레지스트리에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이미지를 통해서 서비스가 디플로이먼트 배포가 수행이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프라이빗 환경으로 배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배포된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서비스와 인그레스를 생성하여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URL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인그레스를 구성하실 때 엔진엑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 노드에 대한 퍼블릭 IP를 통해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호스트 접근 URL을 DNS, 엘리어스를 해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시나리오 2번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대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서비스 이관을 보여드렸다면 지금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의 서비스 이관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프라이빗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환경을 먼저 구성을 해놓고요. 그다음 시나리오 1번에서 구성했던 아마존 EKS 서비스에서 이제 기존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받아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SV를 통해서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아마존에 구성된 서비스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2번에서와 같이 기본적인 서비스 정보를 수집해 오는 것은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생성된 템플릿을 통해서 대상 클라우드를 프라이빗 K8s로 선택을 해주게 되고 서비스 네임과 네임스페이스 명을 프라이빗으로 변경해서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수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애드 이미지를 통해서 아마존에서 생성되어 있는 서비스의 기본 이미지를 내려받아서 도커 허브의 퍼블릭 레지스트리에 이미지가 등록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이미지는 도커 허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디플로이먼트를 수행하여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서비스와 인그레스 서비스를 그대로 생성을 해주게 되면 프라이빗 K8s에 구성된 아마존에서 마이그레이션이 된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는 URL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서비스를 접근을 해서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발표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정광석 팀장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에는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용자 환경이 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고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멀티 클라우드 연계 서비스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하이퍼워크 구현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틸론의 이춘성 PD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틸론의 이춘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 종종 실행되고 있는 이 스마트워크,
뭐 원격 근무가 이 클라우드 기술과 접목되면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원격 근무를 해야 될 때 빠르고 편안하게 또 언제 어디서나 바로 업무를 진행하는 이 하이퍼워크로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업체인 틸론에서 비즈니스 전략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가 좀 나와 있는데요. 뭐 오늘 발표한 내용 또는 뭐 비즈니스 협업 관련돼서 연락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글씨가 좀 깨진 부분이 있는데 보시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그룹에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업무라든가 일상생활이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세 가지 기술 관련돼서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망한 자료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술을 좀 보시면 우리가 종이 없이 전자문서로 업무를 보고 또 전자계약을 하는 이 페이퍼리스 기술, 또 굳이 만나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대면 기술, 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또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이 클라우드 오피스 기술 세 가지를 뽑고 있는데요. 사실 클라우드 오피스는 다양한 기술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이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이 다스 기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다스 기술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는 이 클라우드 상에 자신만의 PC 환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 OS뿐만 아니라 뭐 프로그램, 또 사용자 데이터, 또 사용자 프로파일이 함께 존재하기도 하고 또는 각각 존재하다가 사용자 접속하면 묶어서 함께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로도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본인의 업무 환경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다스의 작동 원리 뭐 그래프로 그림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컴퓨팅 파워가 있는 그리고 모니터만 있는 단말기에서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PC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오피스 환경뿐만 아니라 이 워크스테이션급 그러니까 뭐 설계 도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서버의 GPU를 논리적으로 할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사양의 PC 환경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스마트 워크 쪽에 많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클라우드 PC와 사용자 간의 이런 통신 부분이 극도의 보안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료 유출 방지 사업이라든가 망분리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앞에 있는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이런 클라우드 PC 상에서 사용자에 전송되는 모든 통신 프로토콜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방식으로 전송이 됩니다. 즉 클라우드 PC에 있는 화면값의 각각의 RGB 값과 좌표값만 전송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해커가 화면을 탈취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변화된 화면값만 모든 화면값을 다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화면값만 전송하다 보니까 저대역폭에서도 빠르게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뭐 주요 정보들이 기업 내부에 다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회사의 내부와 외부 경계선만 우리가 보안을 강화하면 됐었죠. 공성전 같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자도 예전보다 더 많이 외부에서 업무를 보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회사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상에도 있는 것이고 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단말기도 회사에서 지급한 단말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말기에서 활용이 되는 거죠. 이
다스는 사용자가 내부에 있던 외부에 있던 이 보안 관리자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 클라우드 PC에 접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모델이고요. 이 다스 부분에서 사용자가 내부에 있는 자원에 접근할 때에는 이 주체 식별을 명확하게 합니다. 뭐 사용자뿐만 아니라 단말기 또 어플리케이션 API까지 통지를 하게 되고, 즉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고 사용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허가된 단말기에서만 접근을 하도록 한다던가, 또는 A라는 사용자는 오전에만 접근할 수 있다거나, 또는 장소에 따라서 이게 회사 아니냐 외부냐 지사냐 따라서도 뭐 프린트를 할 수 있다 없다, 또 USB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각각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요. 또 중앙 집중 형식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네트워크 워크로드 같은 부분을 식별하고 있다가 위험이 느껴지면 바로 접근 통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자원의 보안 상태도 모니터링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보다 일반적인 PC를 사용할 때보다 외부의 공격 발생 시 신속하게 탐지하고 복구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4대 기술은 이런 공공기관이나 보안이 중요한 기관에 이런 다스를 도입할 때 핵심적으로 꼭 구현되어야 될 기술 내용인데요. 사용자 간의 통신뿐만 아니라 내부 프로세스의 모든 통신 부분은 다 암호화되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모두를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각각의 프로세스를 통제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허용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지정해 두고 허용되지 않는 프로세스가 갑자기 동작되게 되면 바로 접근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이런 랜섬웨어 같은 내용들을 감염된 내용 바로 차단하고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에 이런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가 선보인 지 벌써 한 12년 정도 됐는데요. 이 다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영 혁신을 이룬 사례들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4개의 사례 부분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각의 산업군의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켰고요. 또 새로운 클라우드 시대를 지금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때문에 원격 근무가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보안이 강화된 이런 스마트 업무를 정착을 시켰고, 또 다양한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최신 IT 기술을 이런 다스 중심으로 융합해서 업무의 효율성, 보안성, 편의성, 유용성을 이뤄왔는데요. 각각의 사례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스를 통해서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한 사례 부분을 몇 가지 좀 뽑아왔는데요. 이 고려사이버대학교, 보통 사이버대학교로 하면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고려사이버대학교 몇몇 학과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그거는 이 수강생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전자계측학과는 전자를 계측하는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사이버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번씩 다 같이 모여서 이 소프트웨어를 수업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서 굳이 1년에 한두 번씩 소프트웨어를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계정을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원격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실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현을 한 사례이고요.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입사해서 또 정년 퇴임할 때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관리해 주시는데, 특히 이런 산재 관련된 업무가 중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어떻게 다쳤을 때 근로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라 해가지고 타블렛에 바로 PC와 연결해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이 산재를 입은
노동자한테 근로자한테 찾아가서 바로 상담하고 거기서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런 데스크탑 PC 형태로 구현을 되셨고 또한 전국 10군데의 산재병원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여러 가지 팍스라든가 이런 고사양이 필요한 의료용 프로그램을 환자들한테 이 타블렛을 통해서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된 사례가 있고요. 또 빨간 펜, 전국에 한 1,200개 정도의 많은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마다 PC 환경이나 OS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런 빨간 펜의 학습이라든가 그 테스트하는 그런 프로그램 관련돼서 뭐 프린트가 안 돼요, 뭐 동작이 안 돼요, 이런 콜센터에 연락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빨간펜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상에서 OS와 함께 가장 잘 돌아가는 환경을 구성해 놓고 단지 배포만 하게 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해서 전국의 모든 지점을 동일한 환경의 PC 환경을 제공하는 사례로 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킨 그런 사례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데스크탑 가상화를 많이 도입하시는 부분이 법무사나 회계사 사무실 쪽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법무사나 회계사 사무실은 특정 기업의 주요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뭐 S사의 주요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해킹을 할 때 보안이 잘 갖춰져 있는 S사를 해킹하는 보다는 이런 주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법무사, 회계사 사무실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예,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들은 어떤 IT 전문가가 내부에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보안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또 고객한테 여러 가지 편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업무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형태로 많이 적용이 되어주고 있죠. 또 대표적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전체 42,000명이 다 이런 데스크탑 가상화로 업무를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KT가 저희와 함께 제공하고 있는 다스와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업무 부분은 KT가 제공을 하지만 운영은 우정사업본부가 하는 이 PPP,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 형태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베이스는 국내에서 가장 큰 콜센터 업체인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그러니까 일정 공간을 다른 기업에 대여해서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시는데요. 이런 콜센터 업무 부분을 각 자리마다 미리 세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배포하는 형태로 이렇게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건강보험 심사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 갖고 다른 기관과 협업도 하고 다른 기관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외부 유출되면 안 되는 자료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PC로 접근을 하지만 거기서 이 가상 PC로 바꿔서 이 데이터를 다뤄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지만 그것을 외부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현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스가 이룬 혁신 중에서 두 번째로는 새로운 클라우드 시대를 리드했다는 부분을 뽑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클라우드라 하면 뭐 서버와 메모리를 빠르게 늘려주고 줄여주고 그래서 IT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었다 하면 최근에는 뭐 서버나 메모리를 뭐 자유롭게 늘려주는 것은 기본이고 업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죠. 아까 뭐 유베이스의 콜센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뭐 CSP에 전화해서 우리가 갑자기 재택근무나 뭐 다른 업무를 하게 됐는데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했을 때 뭐 서버나 스토리지 자원을 늘려준다 해서 바로 업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뭐 이하스 자원을 많이 늘려주는 것보다는
그 각각의 업무 환경을 바로바로 만들어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의 핵심 내용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이 인프라 중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 비즈니스 중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아스에서 다스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기업, 의료, 제조, 교육 환경, 각각의 OS나 사용하는 프로그램 데이터들이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바로 조합해서 배포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것이고, 사용자들은 클릭 한 번만으로 바로 본인의 업무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용을 하다가 CPU 메모리가 부족해요. 또 너무 고성능을 원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실시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능형 다스 형태로도 진화되고 있고, 또 최근에 특히 공공 쪽의 추세가 윈도우즈 OS보다는 이런 개방형 OS를 활용하는 형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PC를 구성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윈도우 OS든 리눅스 OS든 개방형 OS, 그룹 OS 등 그런 부분을 바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이고, 또 클라우드의 기본이죠. 멀티 테넌트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고도 논리적으로 기업별로 보다 안전한 그런 협업 업무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덕분에 이런 갑작스런 재택근무, 원격근무 그런 걸 진행할 때 이런 다스를 통해서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다스가 좀 이룬 성과 부분은 보안이 강화된 스마트 업무를 정착시켰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금융감독원이나 국정원이나 재택근무, 또 스마트워크 정책 가이드를 많이 발행하시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 다스를 통해서 원격 근무를 하는 그런 정책 부분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이 공무원들은 예전에는 이 두 대의 PC로 다 업무를 보셨어요. 하나는 인터넷망, 하나는 업무망. 국방 같은 경우는 인터넷망, 업무망, 국방망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PC를 동시에 사용하셨는데, 최근에는 PC뿐만 아니라 노트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 각각 기관마다 사일로 형태로 분리되어 있던 업무 부분을 좀 융합할 수도 있고, 보다 스마트한 행정 업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을 본격적으로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올해 어떻게 하면 행정 업무를 보다 스마트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4대 전략 부분을 현재 실행하고 계시는데, 세 번째 보면 온북, 업무용 노트북을 온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워크센터를 확대해 나가겠다.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5G 국가망과 이 다스 부분을 기반으로 스마트 워크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또 공공 부분에도 이런 메타버스를 적용해서 아바타가 출퇴근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민원 서비스도 적용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셨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온북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온북이라 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무용 PC 이 두 대를 행정 공무원들도 노트북으로 업무를 봐라라는 내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이 노트북은 개방형 OS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MS OS라든가 한컴 그룹 OS를 기본 탑재를 하게 되고, 내부에서 업무 볼 때는 인증을 한 번 하면 되지만 외부에서는 투팩터 인증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온북을 통해서 공무원들도 보다 스마트하게 업무를 행정하면서 모빌리티를 강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도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다스를 통해서
원격 근무하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원의 원격 업무 통합 보안 매뉴얼, 또 행안부의 다스 도입 가이드, 고용노동부, 금융보험원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또 보다 경제성이 높아지죠. 예. PC 대비 저사양의 단말기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저전력에 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유지 보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저사양 단말기는 고장이 덜 나고 사용 연수도 보통 2배 이상 길거든요. 또 소프트웨어 비용도 절감되고 또 관리 인력 관련된 이슈도 적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성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런 금융권이나 행정망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망분리를 대처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북 타입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 기본적으로는 개방형 OS를 노트북에 OS로 설치하는 것이고, 타입 3를 먼저 보시면 업무는 KVM, 윈도우즈가 그룹 OS에 있긴 있는데 가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클라이언트 가상화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KVM 방식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다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업무를 로컬에서 보는 거잖아요. 가상화 시켰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고사양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타입 2 같은 경우는 반대죠. 인터넷은 로컬을 사용하고 업무는 다스를 통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인 내용이고요. 타입 1 같은 경우는 인터넷과 업무를 다 다스와 내부 VDI를 활용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노트북은 깡통 노트북, 그러니까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는 내용이니 뭐 단말기를 분실했다 할지라도 자료가 유출될 내용이 없는, 그래서 보안성과 경제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온북은 뭐 청와대라든가 국방부 그런 쪽에 벌써 도입이 됐고요. 도입되는 타입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행안부랑 같이 개발을 해서 올 초에 시범 사업을 해서 80% 이상 만족도를 나타냈고, 현재는 각 기관에 도입이 시작이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행안부 장관님이 대통령 브리핑 진행할 때 가장 큰 행안부의 성과 중에 이런 온북을 통해서 공무원들도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고 보안을 강화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스를 통해서 업무 혁신을 이룬 부분이 다양한 기술 부분을 이런 가상화 기술로 융합해서 새로운 업무 형태를 좀 나타낸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5G 국가망과 다스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강화된 그런 업무 환경을 많이 도입하고 계시고, 또 메타버스 내에서도 이 다스 기술을 융합해서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뭐 메타버스 내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단지 미러링 형태로 해서 화면을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이런 다스 기술을 메타버스 내에 연동함에 따라서 일반적인 미러링이 아니라 실제 PC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융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 업무를 할 때 재택근무나 그쪽에 뭐 아바타로 출근했을 때 개인 PC를 활용하게 되면 보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온북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연동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사실 이런 메타버스로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런 협업 관련된 부분이고요. 관계 형성을 느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내용이고, 단지 개개인별로 작업을 하다가 화상회의를 하는 것보다 이런 공간이 인지된 형태에서 진행했을 때 톰소의 모험에 이런 페인트 칠처럼 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고 기억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내부 업무뿐만 아니라 이런 대민 서비스, 뭐 교육 서비스, 보건 서비스,
상담 서비스 부분도 이런 메타버스 및 다스 기술을 통해서 주요 데이터를 메타버스에서 실행하고 처리하는 형태로 현재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간단하게 틸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틸론은 오늘 쭉 말씀드린 이런 데스타 가상화 관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그 다음에 화상회의 등 같은 이런 협업 솔루션,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오늘 발표 잘 들었는데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뭐 하이퍼워크 시스템도 이야기해 주시고 메타버스 오피스나 온북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스타트업들을 보면 디지털 노마드형 어떤 오피스를 만들고 소통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 노마드형 스타트업이 메타버스 오피스를 만들고 온북으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혹시 생각하시기에 좀 어떤 분야나 산업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꼭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뭐 사례가 없더라도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시면 좀 제안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해 전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사실 처음 창업을 할 때 창업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상으로 이런 다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아니면 작사 작곡하든 모든 부분이 요즘은 다 컴퓨터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언제 어디서나 바로 업무 환경을 구성되는 다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창업 비용을 좀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시고요. 현재 저희가 또 강원도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후년에 강원도에서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네. 그거를 최초로 저희가 메타버스 형태로 올림픽을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요걸 진행하면서 강원도가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코워케이션, 휴가도 취하면서 업무도 진행하는 그런 형태를 예전에는 숙박만 지원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발표해드린 이런 메타버스 환경과 다스 환경을 강원도 지역에 이런 코어 워케이션 오신 분들한테 저렴하게 제공해줌에 따라서 휴식과 업무를 보다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는 질의응답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퍼워크의 개념과 기술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소년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이렇게 다스의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또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루커스의 정준호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주목해야 할 클라우드 기술, 데이터 앤 AI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당신이 주목해야 할 클라우드 기술, 데이터 앤 AI라는 주제의 발표를 맡게 된 클루커스의 정준호 리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학생분들이나 이제 비전문가 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듣고 와서 오늘은 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궁금하신 부분도 많이 나올 텐데, 저희 지금 클루커스가 지금 클라우드 엑스포 부스 행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스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문의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클라우드 기술에서는 클라우드 시장의 동향이나 기술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데이터 앤 AI의 필요성에서는 데이터 앤 AI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서는 데이터 앤 AI를 도입하려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줄 클라우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 파트에서는 요즘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할 법한 대표적인 서비스 몇 가지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기술입니다. 이미 클라우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도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내가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좋다는 말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가트너에 따르면 2022년에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최종 사용자 지출이 5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환율로 한 700조 정도 되는데요. 불과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시작인 것 같던 클라우드 시장이 지금은 굉장히 큰 시장으로 발전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크게 발전을 할 전망입니다. 오른쪽에 리서치 통계도 퍼스널 클라우드 마켓이 2027년까지 연평균 19.6%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클라우드 시장은 수천조의 시장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마켓의 성장이랑 벤더사의 점유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마켓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벤더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점점 더 좋은 고도화된 양질의 서비스가 출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커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그 클라우드가 기업의 비즈니스와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클라우드의 활용 없이는 이제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많이 도입하거나 이제 이미 도입을 했거나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의 성장이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 이제 경제가 어렵고 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클라우드의 성장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이라면 이 모든 것을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에 따라서 클라우드에서 매니징해주는 범위가 다르고 범위에 따라서 이아스, 파스, 사스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이것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제 as a service,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면서 이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가 이전에는 단순하게 가상머신을 빌려 쓰고 활용하는 인프라 위주의 사용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코드만 올리면 동작하는 서버리스 제품을 활용한 아키텍처를 구성한다던가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을 활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도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고 데이터 아날리틱스 서비스를 통해서 대규모의 데이터 분석을 빠르게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한다던가 AI, ML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측을 해본다던가 하는 다양한 형태로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앤 AI의 필요성입니다. IDC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인공지능 마켓의 연간 복합 성장률을 18.6%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APEC 시장의 AI 마켓 성장률인데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앤 AI 시장도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시장처럼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가치가 있기에 이렇게 성장하는 걸까요? 먼저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은 데이터들을 이제 다양하게 조합을 하고 정제를 해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AI, ML에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적 의사결정에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면 일단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모을 때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필요해 하고 어떤 데이터만 가져와서 모은다던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수많은 데이터를 언제 어떻게 활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됩니다. 데이터는 당장은 이제 특정한 데이터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미래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데이터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돈과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사실 이 개념을 알면은 웬만한 프로세스나 아키텍처를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갖고는 있지만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팀별로, 막 부서별로, 뭐 운영팀, 개발팀, 뭐 파이낸스, HR, 뭐 이런 식으로 막 따로 다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각자 갖고 있죠. 뭐 이제 인사팀의 데이터, HR의 데이터는 뭐 인사 정보 같은 거는 당연히 다른 팀에 공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도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데 이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인사이트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전문 용어는 이제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뭐 교통정보,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도로가 엄청 막혀요. 이 도로를 이제 빠져나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예상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도로가 막히는 원인이나 예상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선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어딘가에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교통정보가 필요할 거고 비가 오거나 날씨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상청의 날씨 정보도 필요할 거고 어딘가에서 집회를 뭐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할 거고요. 또 기존에 이런 비슷한 상황일 때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 하는 기존의 데이터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많은 소스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전사적인 진행이 또 필요하고 많은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결정이 필요하기는 하겠죠. 자, 이제 데이터를 모으자 하고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제 엄청난 데이터가 한 곳에 모였겠죠? 이것을 이제 호수 같다고 해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릅니다.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유형의 데이터가 있고 부서별로 이제 같은 데이터라 해도 다른 방식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데이터는 뭐 누락이 돼 있고 어떤 데이터는 이제 쓸데없는 값이 막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이제 뭐 길이를 막 1,500m로 저장을 했는데 또 어떤 부서는 뭐 1.5km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을 하려면 이러한 표기 방식도 통일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데이터 표기 방식을 통일한다던가 쓸데없는 데이터를 제거한다던가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먼저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빼내야 되는데 이것을 extract라고 하고요. 데이터 유형을 맞춰준다던가 쓸데없는 컬럼을 제거한다던가 이제 그런 변환 작업을 transfor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ransform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새로운 저장소에 저장, 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extract, transform, load를 합쳐서 ETL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러한 ETL 과정을 거쳐서 깔끔한 데이터들이 모인 저장소를 이제 잘 정리하고 이제 잘 정리된 창고 같다고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 때 레이크를 거치는 방법도 있고 스트리밍 데이터나 트랜잭션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ETL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창고들에 이제 물품이 잘 쌓였습니다. 이제 창고에는 다양한 물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라면 가게에는 라면이랑 뭐 신선한 재료들이 필요할 거고 뭐 샐러드 가게에는 각종 야채랑 이제 드레싱이나 뭐 과일이 필요할 겁니다. 데이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부서별로 아니면 팀별로 뭐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해당 부서에서 뭐 보면 안 되는 데이터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뽑은 것을 데이터 마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마트 구성을 한 후 뭐 권한을 이제 별도로 분배를 해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그 데이터 레이크 따로, 웨어하우스 따로 이렇게 상반된 특징을 가진 거대한 시스템 두 개를 관리하기가 또 어렵다는 부분이 나와서 레이크와 웨어하우스의 장점들을 합친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도 뜨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쉽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터브릭스, 스노우플레이크, 뭐 구글의 빅레이크 같은 뭐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ETL 프로세스를 적어놓은 장표인데요.
뭐 정형, 반정형, 비정형, 뭐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뭐 익스트랙션, 추출을 해서 뭐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처리, 정제, 검증, 집계 뭐 이런 데이터 프로세싱 단계를 거쳐서 저장을 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고요.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뽑아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머신러닝의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잘 정제된 데이터에서 머신러닝에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준비를 합니다. 데이터 학습, 모델 생성, 알고리즘 비교를 통해 모델을 개발하고 계속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개발한 모델들을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적합한 모델이 무엇일까 이제 그렇게 선정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사실 AI는 어떤 걸 하겠다라는 기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어떤 유저는 결제를 많이 할 거고 어떤 유저는 결제를 아예 하지 않는 무과금 유저가 있겠죠. 그렇다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유저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무과금 유저에게는 광고를 통한 보상을 자주 노출을 해서 뭐 광고를 많이 보게 한다든지 결제를 많이 할 유저에겐 새로운 결제 패키지, 할인 상품 이런 것들을 많이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어떤 상품을 추천을 할지, 어떤 화면을 노출을 할지, 어떤 SMS 광고 메시지를 이제 보낼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제조사의 경우에는 뭐 가장 사실 많이 하는 게 이제 디먼드 포캐스팅, 그 수요 예측입니다. 수요를 예측을 해서 이제 적정한 생산 공급을 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이 상품은 불량 상품이야, 뭐 정상리 상품이야 하는 이제 수많은 케이스를 학습을 시켜서 뭐 상품에 대한 이제 불량을 잡아내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고도화를 시킬 경우에는 이제 뭐 원래 일을 하시던 이제 사람들보다 이제 직원분들보다 검출률을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뭐 AI, ML을 잘 활용할수록 예측 없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밸류를 얻을 수 있고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이미 모두 AI, ML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AI, ML의 활용 없이는 뭔가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AI, ML도 하자 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ROI가 바로 나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쓸지 예상도 안 되고 이제 파일럿이나 POC도 작게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초기 환경을 이제 만들려고 보니까 비용도 너무 많이 듭니다. 자,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안 해봤기 때문에 뭘 할지 모르겠고요. 또 환경 구축이 또 어렵죠. 그리고 회사에 이제 이걸 수행해줄 전문가도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업 구상을 막 해야 되는데 뭐 데이터 분석이나 AI에 대해 뭐 해본 적도 없고 감도 안 오고 뭐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이디어도 안 떠오릅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하면 될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서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언제 쓸지 모르니까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우선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정제해서 웨어하우스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분석이든 AI든 일단 하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거대한 스토리지에 일단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ROI 같은 것을 따지면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어렵고요. 일단 데이터 자체가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많이 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하려는데 모으려면 뭐 스토리지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하고 분석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뭐 얼마나 뭐 장비가 필요해야 될지 예상도 안 가고 이제 생각보다 초기 환경을 구성을 하는데 돈도 많이 듭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온프렘에서 하드웨어 에코시스템 같은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일단 많은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인프라를 준비를 해서 세팅을 하고 오픈소스를 설치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데이터를 올리고 처리를 해보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디버깅을 하고 조정을 하고 또 데이터를 처리해 봅니다.
이제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데이터가 또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물리적 장비를 또 추가를 해야 되고 이제 같은 과정들을 또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시간이 계속 이제 시간과 리소스가 계속 소모가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먼저 내가 만들려는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이제 관리형 서비스를 생성을 하고요. 뭐 GUI 환경에서 이제 클릭 몇 번 하고 이제 필요한 값들 넣어주고 설정을 해서 세팅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해주면은 뭐 물리적 뭐 서버나 환경 구성 뭐 이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되어서 생성이 됩니다. 이제 생성된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 처리만 하면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몇 달씩 걸리던 작업들이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단기간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인데요. 뭐 온프렘에서 데이터 레이크 웨어하우스 이런 환경을 위한 스토리지 장비들을 구축을 하려면 초기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이제 한정적인 용량이고 장비를 계속 사야 하고 장비가 늘어날수록 관리 포인트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장비가 노후되면 교체도 해줘야 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보통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제 현재 사용하는 용량만큼만 과금이 되고 이제 데이터를 넣은 대로 스토리지가 딱 맞게 무제한으로 확장이 됩니다. 또한 물리적인 장비의 유지 보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에 들어가는 리소스도 절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 분석, AI까지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에는 이제 굉장히 큰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한데 뭐 CPU, 메모리, 뭐 때에 따라 이제 GPU들도 필요하고요. 이걸 온프렘 환경에 구성을 하려면 최대로 써야 할 사이즈의 컴퓨팅 리소스를 구매해야 되고 이제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이제 장비가 이제 낭비가 되는 거겠고요. 네.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온프렘 렉에는 이제 구성하기 힘든 굉장히 큰 라지 사이즈의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할 때만 손쉽게 빌려서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종료 또는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비용을 내지 않고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운영적인 부분도 중요한데요.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하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의 뭐 CPU, 메모리, 네트워크 등등의 다양한 이제 매트릭이랑 뭐 시스템에서 이제 자동으로 수집된 다양한 로그들이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과 클라우드의 로깅 서비스들에 기록이 됩니다. 또 이걸로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서 이제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 뭐 또 이제 CPU가 너무 높다, 뭐 트래픽이 너무 몰린다, 네트워크에 이슈가 있다, 뭐 아니면 서비스에 뭐 어떤 잡을 돌렸는데 잡이 실패를 했다. 뭐 이런 다양한 알람 정책들을 구성을 해서 이제 관리자가 알람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장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민은 이제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이제 환경을 다 막 갖추고 도입을 했거나 이제 막 하려고 해요. 근데 뭐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뭐 머신러닝 이거를 사실 제대로 수행할 뭐 이제 엔지니어, 이제 뭐 시니어 엔지니어나 이게 제대로 수행해줄 이제 전문가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사실 클라우드에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을 활용하면은 이제 뭐 어떤 서비스는 운영 어드민의 역할을 대신해 줄 거고 어떤 서비스는 개발자가 해야 할 역할을 일부 해주기도 할 겁니다. 또한 서비스들을 이제 좀 쉽게 쓸 수 있게 이제 비전문가나 이제 비개발자가 쓸 수 있는 서비스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이나 비용을 적게 들여서 이제 무언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할 때도 단시간에 원하는 수준이나 뭐 이렇게 해서 확장 축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클라우드가 좋다라고만 말하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뜬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이라는 제품인데요. 이제 뭐 건물, 공장, 농장, 뭐 에너지, 철도 뭐 이런 데서 IoT 장비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IoT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는 뭐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제품이랑 연계를 하게 되면은 그 IoT 디바이스에서 뭐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거 IoT 장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주고받고 있는지 뭐 그런 모델링을 해서
그래픽 형태로 시각화를 해주고요. 이제 뭐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이 IoT의 데이터를 연계를 해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등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oT 장비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브릭스라는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이크하우스 제품인데요. 이 그림은 데이터브릭스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레이크하우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을 합친 플랫폼입니다. 이제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관리해 왔는데 이제 뭐 서로 이제 특징이 완전 반대되다 보니까 이제 관리도 어렵고 이제 뭐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고요. 이제 한 가지 플랫폼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도 줄고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플랫폼 형태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데이터 관리도 줄고 관리도 쉽고 뭐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이제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많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박스라는 제품인데요. 뭐 네이버의 검색 엔진이나 뭐 데이터, 검색 엔진의 데이터나 뭐 쇼핑 데이터들을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주고 이제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데이터랑 잘 이제 융합을 해서 이제 합쳐서 분석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시장이나 고객에 대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글의 빅쿼리라는 제품인데요. 뭐 빅쿼리는 뭐 완전 관리형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입니다. 이제 이 제품의 특징은 이제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다르게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큰 데이터를 돌릴 때 이제 뭐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있던 뭐 유효하게 대기하던 수많은 컴퓨팅 리소스들이 달려들어서 막 큰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싹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천 개의 CPU가 순간적으로 쿼리를 돌려주기 때문에 처리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QL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어느 정도 쉽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BQML이라고 해서 SQL문으로 머신러닝까지 돌릴 수가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마찬가지로 빅레이크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레이크랑 웨어하우스의 장점을 합친 레이크하우스의 개념까지 적용된 서비스를 빅쿼리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멀티 클라우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제 빅쿼리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 타 클라우드에 있는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도 이제 가져와서 이제 플랫폼을 돌릴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거는 구글의 챗봇인 다이얼로그 플로우인데요. 사실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챗봇 서비스들이 있죠. 요즘 챗봇의 수준들이 굉장히 대단한데 여기 예시에 있는 다이얼로그 플로우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30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이제 방언들, 이제 사투리들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이제 뭐 일반적인 사례의 경우는 쉽게 쓸 수 있는 템플릿도 제공이 되고요. 또 이제 요즘은 챗봇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이제 뭐 AI 콜센터 기술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콜센터가 AI를 대체를 해준다면은 기업에서는 상당히 서비스 운영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토ML인데요. 이제 아까 뭐 전문가가 없다 이런 부분이랑 좀 매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일 것 같은데 원래 직접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전문적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오토ML을 사용하면 오토ML에 학습한 데이터를 이제 올리기만 하면은 오토ML에서 알아서 최적의 모델을 생성해 줍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사진은 강아지야, 이 사진은 뭐 고양이야, 막 폴더들을 만들어서 몇천 개씩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오토ML에서 자동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모델을 생성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델에 제가 랜덤한 강아지 사진을 올리면 이 사진은 강아지야라고 구분을 해줍니다. 이제 오토ML은 머신러닝을 할 개발자가 부족할 때 비전문가도 손쉽게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훈련시킬 데이터조차 이제 없다. 데이터조차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각 클라우드 벤더사에서 이제 자기들의 데이터를 갖고 모델 트레이닝을 이제 프리트레인 API라고 하는데 이걸 시켜서 모델을 뽑아놓고 그것들을 API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프리트레인 사전 훈련된 API에 넣으면
이제 결과값만 이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AI를 하기 위한 만약에 인프라만 필요하다 하면은 뭐 GPU나 TPU를 많이 쓰시는데 GPU의 경우에 이제 흔히 하시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보통 머신러닝, 뭐 데이터 처리, 뭐 렌더링, 게이밍 등에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TPU는 구글에서 머신러닝을 위해 만든 장비인데 머신러닝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GPU에 비해 10배 이상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TPU들을 대량으로 연결해 놓은 TPU 파드도 제공을 하고요. 네, 이렇게 GPU, TPU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클라우드에서는 손쉽게 필요할 때만 빌려서 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충분히 계셔가지고 직접 모델 개발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환경 구축이 아니라 본연의 개발 업무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AI 플랫폼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에게서는 이제 환경 구축이나 관리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제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배포하고 뭐 이렇게 이런 과정만 시간 낭비를 줄이고 모델 개발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서비스들은 세 발의 피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의 장점들을 활용을 하면 할수록 정말 다양한 솔루션을 얻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갖고 계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장점을 활용을 하면은 클라우드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춘호 리더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융합기술을 통해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와 인공지능 트렌드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질문을 받기 전에 오프라인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 정준호 리더님께 온라인 질문을 하나 여쭤본다면 오늘 자세하게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네, 전반적으로 자세히 들었는데요. 혹시 이 이후에 조금 더 앞서가는 기술이라든지 서비스를 좀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조금 더 폭넓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요즘은 또 데이터 앤 AI 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BI까지도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추세고요. 또 아예 다른 산업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메타버스 쪽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메타버스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뭐 GPU 메타버스를 이제 막 3D로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려면은 또 굉장히 많은 GPU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GPU를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클라우드에서 GPU 팜을 구성을 해서 뭐 뭔가를 이제 크게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준다던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어제 또 그 GPU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생각해보시고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순호 리더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전 세션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온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설문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QR코드로 확인하셔서 설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10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네, 꼭 참여해 보시고요. 네,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2022 두 번째 오전 세션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는 1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라인 이벤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